매일 아침 꼭 챙겨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김종배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법무부가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대검찰청의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발령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정기 인사 때는 인사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문정 검사반을 대상으로 인사가 난 건데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아래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화제입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인사 요거 딱 하나만 난 거죠? 네, 또 요거 하나만 나서면서 법무부는 이제 감찰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만 왜 원포인트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안다기보다는 이제 검찰 내 얘기를 좀 제가 좀 들어보니까 네. 정기 인사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정기 인사가 사실은 몇 번 미뤄지고 또 발표 시간도 뭐 오전에 할 거를 오후에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좀 진통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혹시 이문정 검사를 그때 이제 정기 인사 때 감찰 부서에 이제 투입하려고 했는데 이 검찰 내에서 반발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늦어지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 명만 원포인트로 인사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게 아니면. 네. 아주 이례적이긴 한데 그때 해야 될 거를 지금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기 인사 때 포함을 시켜야 되는 인사잖아요. 당연히 포함됐었어야 되죠. 이게 아주 뭐 특별한 어떤 그 뭐 수장 자리도 아니고 네. 한 명만 뽑아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인사할 사안은 아닌데. 그러면 이게 정기 인사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검찰 조직 안에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포함을 못 시키다가 하여간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냥 이번에 밀어붙였다 이런 겁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뭐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좀 직책도 이상해요. 연구관이거든요. 네. 연구관이 지금 부장 검사급이 갈 자리는 또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평검사나 부부장 검사 정도 갈 수 있는 자리인데 급이? 급도 조금 다르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안에서는 뭔가 감찰 업무를 좀 시키기 위해서 특히 한동수 감찰부장이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찰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하고 이제 몇 번 네. 뭐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다른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죠. 계속 말이 다르고 이러니까 네. 한동수 감찰부장이 함에 있어서 밑에 또 손발들은 또 윤석열 총장하고 또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감찰 정책연구관이지만 감찰 업무도 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손발이 맞아지면 감찰을 좀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자타공인 뭐 그 조직 내부에 또 고발자 비슷하게 쓴소리 고발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감찰 업무를 맡는 것은 어찌 본다면 딱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본인도 계속 원했으니까요. 딱 어울리는데 네. 검사들은 딱 싫어할 겁니다. 다 싫어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긴 하겠죠. 다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이제 감찰을 강화하는 차원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감찰이 우리 대검 감찰 규정이 특이합니다. 다른 부서와 좀 다르게 1차 감찰을 무조건 검찰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대검에서. 법무부는 2차죠. 2차로 하고 그게 예외적으로 문제가 하고. 있을 때. 예. 그러기 때문에 1차에서 안 하면 그만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규정상 문제가 됐는데 예. 이게 법무부 감찰에 투입된 게 아니고 대검에 윤석열 총장 바로 밑에 감찰 연구관으로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감찰 거기다가 업무를 하는 지금 거거든요. 한동수 감찰부장은 검찰 출신이 아니라 법원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획기적인 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아무튼 인사 발표는 어제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검찰 조직 안에서 좀 뒤끝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평가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 등을 보면 그 익명의 검사 멘트로 굉장히 이제 비판 여론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요? 연합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요, 익명의 부장검사 멘트를 인용을 했는데 검찰 연구관은 총장을 보좌하는 직책인데 이번처럼 감찰 업무를 하라고 보내는 건 이례적이라면서 총장의 권한 침해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또 인사철이 아닌데 별도로 인사를 낸 의도나 형평성을 두고 의혹도 일고 있고요. 뭐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 이제 역겹다라고까지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죠. 그래요.
또 반대 목소리는요. 이제 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원포인트지만 아주 큰 인사다라고 하면서 뭔 일을 제대로 할 것 같다라고 이제 기대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임 감찰 담당 검찰 연구관 등이 이제 임 검사보다 후배여서 임 검사가 검찰 연구관으로 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라면서도 계급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일하는 게 맞다. 권투를 기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문정 검사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본인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좀 길게 남겼는데요. 네. 일단 비판 여론을 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인데 본인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볼멘 소리가 있는 듯하다라면서 잘 보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에 담담하게 가볼 각오다라고 하면서 이 보필의 뜻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이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가 군주가 나라를 잘 이끌면 그 명을 따르고 군주가 잘 이끌지 못하면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해 군주가 백성에게 허물을 저지르지 않도록 했다는 역사에서 보필하는 사람의 자세를 배운다라고 적어서 필요할 경우 윤석열 총장과 군주와 갈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SNS에 자기의 이제 갈 길을 표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배치를 할 때 물어봐요. 이렇게 여기 가도 되느냐? 당신은 부장 검사인데 부장이 아닌 좀 하위급인데 되느냐? 만약 부장 검사면 법무부 감찰로 가는 게 맞죠. 원래 같으면 막 그런 것들을 본인이 받았을 겁니다. 나 괜찮습니다. 저 대검에 감찰을 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오케이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급도 안 따지고 네, 그 필요 그다음에 없죠 지금. 검찰 조직안에서의 어떤 이상한 눈초리도 신경 안 쓰고 네. 그냥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본인도 글도 썼고요. 강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멘탈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아무튼 이제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나의 사명이다. 뭐 이런 네. 거죠. 정리를 하면. 본인은 아주 예전부터 계속 감찰 업무를 하고 싶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도 이 조합을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아닌가, 좀 원했던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서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결과를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이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이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방침을 정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고로 피의 사실 공표 금지에 따라서 수사 상황에 대한 공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못하죠. 되지만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그 의결한 범위에 한해서는 네,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지금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걸 따르겠다는 그 제도에 따라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일부 공개를 하겠다.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타이밍에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국민적 관심 사안이 워낙 크고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피의 사실을 그러니까 일부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계속 언론발 이제 일부 검찰들이 흘리는 식의 마구잡이식 보도가 나오면 오히려 더 메시지 통제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그 적절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면 이게 사실은 본질을 좀 흐릴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네. 다른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본질은 휴가 미복귀 그리고 병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사 지금 하고 있는 거 음흠. 그 부분을 조금은 밝혀주는 게 또 그게 뭐 언론을 통해서 뒤로 밝히는 게 아니고 심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밝히는 거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아주 적절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니 이참에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확실하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뭐 그 제가 볼 때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좀 나오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사이드 취재를 통해서 이제 그 계속 보도는 나오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그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의자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참고인? 고소 고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참고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 금지라는 원칙은 지켜내는데 또 어떤 국민의 알 권리 자원이나 혼선을 방지하기 네. 위해서 적절한 공개, 그게 어떤 개통을 따르는 공개라고 하는 것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원칙을 좀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도를 자꾸 하거든요. 피의자나 뭐 고소인이나 참고인을 통해서. 네. 그래서 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공개를 하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 네. 그것이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진실이 뭐냐
이걸 가늠하기 위한 단서가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선을 방지하고 일정하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어디까지 또 풀어야 되는가 이것들은 또 하나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번이 좀 좋은 선례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예. 그 진영에 따라서 뭐 착한 피의사실 공표가 따로 있고 나쁜 피의사실 공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약간 잣대가 왔다 갔다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네. 여건에서 불리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서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언론이 이제 어떤 정당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취재를 했고 그것이 상당히 어떤 뭐냐면 진실에 근접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어떤 구설이 오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또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게 공식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이게 재생산되는 것도 제가 볼 때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건 기다 아니다 정도의 어떤 그 확인은 그래도 또 어떤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점들이 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리가 여기 맞습니다. 있는 게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른바 어떤 그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 이 진실 부분 지금 또 뭐 관련 소식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국방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이제 앞서 저희가 내부 결론으로 문제 없다를 지었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공식 입장으로 해당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일단 그 어제 소개드렸던 그 문건을 본인들이 만든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 보도 참고 자료라는 이름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규정과 관련해 상당히 조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내용에서는 추 장관 측의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판단 요지 또 결정 요지가 뭐 저희 뉴스 세계에서 이제 저희가 소개했던 거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네. 법이라든지 규정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제가 했던 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군인의 인권을 위해서 만든 법률인데 이 법에 따르면 부상이나 질병이 있으면 지휘관이 30일 이내에 이 휴가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 규정에 따라서 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연장 부분도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시 휴가가 규정에 위배되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네. 요양심사 같은 게 없었긴 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도 많이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소속 부대장이 지금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입원이 아니고 청원 휴가기 때문에 그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이것도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한번 이제 계속 될 것 같으니까 네, 계속 되겠죠. 오늘은 이 정도로 좀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영균 씨 사망 사고가 났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사고 이후 2년이 채 안 된 시점이라서 충격이 큰데요. 태안화력의 안전 불감증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게요. 지금 사고가 어떻게 난 거예요, 근데? 네, 어제 오전 10시 10분경이었습니다.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기계를 반출하던 하청업체 특수고용 노동자 65세 A씨가 차량으로 기계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쌓아뒀던 2톤가량의 석탄 하역 기계가 5대 중 한 대가 무너지면서 하체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A씨는 이 외부 정비업체와 계약한 트럭 운전기사로 이날 1일 고용된 상태였고요. 네. A씨는 119 구급 차량으로 태안군 보건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위중해서 이제 닥터 헬기를 타고 천안 당국대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과다출혈로 인해 닥터 헬기 내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면서요. 네, 일단 태안화력은 작업을 중단을 하고 노동자들을 조기 퇴근시켰고요. 태안경찰서 형사대는 사고 현장에 대한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A씨가 4.5톤 트럭에서 이 하역기계 5개를 적재한 뒤 끈으로 결박하다가 갑자기 떨어진 기계에 깔렸던 이 목격자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네. 사고 당시 A씨 주변에 태안화력과 하청업체 관리자 2명,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 등 총 7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계를 끈으로 조이는 작업은 A씨 혼자 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TV 화면과 업체 관계자, 목격자 등을 조사해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안경찰서와 별개로 충남지방경찰청도 조사에 나가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른바 이제 김용균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사고가 다시 이제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제 문제의 본질은 좀 여기에 있는 건데 그렇죠. 좀 이걸 좀 그러니까 짚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또 그 태안화력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김용문법이 꼭 태안화력 발전소만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른바 김용문법이
이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거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그것 때문에 개정했고 올해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통과될 때부터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하청이나 이거 금지하고 처벌을 좀 강화하는 규정이면 좋은데 뭐 나열했던 것도 사실 문제가 됐었고 통과 과정에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좀 이게-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떤 위험의 외주화라고 네.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지적이 됐고 바로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던 걸로 네.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핵심 어떤 기계 부품이 고장이 났으면 그 자리에서 이거 안전 문제로 직결이 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고쳐야 되는데 네. 이 정비를 지금 외주를 줬다는 밖으로 거죠. 보내려고 하다가 외주를 주니까 이제 밖으로 갖고 나가서 이제 그거를 뭐 이제 봐야 되고 그러니까 트럭에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외주 업체에서 네. 그러니까 이분에게 그러니까 이제 트럭으로 이제 싣고 와라고 싣고 했던데 가야 여기서 되니까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사고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옮기는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시발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외주를 줬다라고 하는 네. 것들. 이게 어떤 뭐냐면 이 공장 가동과 관련해서 어떤 핵심적인 어떤 부품이라고 한다면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직접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손을 보고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왜 또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지적이 여기로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결국은 이 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뭐 이거를 다 한다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규정상으로 좀 최대한 처벌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원칙을 좀 세워두면 좋은데 그런 원칙 자체가 마땅치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한 가지는 예외가 조금, 너무 많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곽우신 기자가 사건 경위를 그 전해주시면 나왔지만 혼자 지금 이제 또 그 결박하는 작업을 혼자 하고 있었다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옆에서 뭔가 누가 도와주지 도와주거나 않고 뭐를 하는 것도 전혀 없었던 것이고. 그런 게 원칙인 거거든요. 어떻게 하라 원칙을 세워놔야 되는데 원칙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고 그 사고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과 규정에 또 문제였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1147님이 전국 어디를 가도 화물 트럭 결박은 기사 혼자 합니다. 뭐 이런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뭐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품 같은 경우 뭐 2톤에 달한다. 이걸 혼자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이게 뭔가 장롱 하나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혼자 그냥 다 맡겨버렸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현실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이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말만 김용균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중대재해 막아보겠다라고 하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예전 법에서 약간만 바뀌었을 뿐이고 직접 고용도 하지 않고요. 네. 위험을 그대로 지금 방치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예전부터 지적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 2019년도에 그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1주년을 기념으로 해서도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 기획 기사를 많이 쓰기도 했고 예전부터 여러 번 경고신을 보냈습니다. 지금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빠져 있다. 지금 이 산안법 개정안으로는 현장에서 지금 불충분하다. 이 안전사고를 제2, 제3에 나오는 거를 막아내긴 너무 좀 모자라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결국 사고가 날 때까지 아무런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없었다라는 게 사실 좀 예고된 인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원래 이제 마련된 안도 좀 정부 여당 안이 노동계 요구안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던 점이 있고 그나마도 당시 야당 등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후퇴하고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좀 많이 좀 사실은 뭐 부족한 법안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나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 이제 국회에 직접 그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께서 오셔가지고 그 직접 그 호소도 많이 하고 현장도 지켜보고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말로만 약속했던 정치인들은 이 사건에서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할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여야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유튜브로 황선홍님이 늘 이 시간 운전 중이라서 라디오로 듣다가 이제서야 유튜브로 본다고 원포인트 뉴스 세계 9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면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서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